다시 오프라인 강의 자료로 다시 한번 볼게요. 통계학 이거 봤었고 이거 본 거고 요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죠. 통계학은 사람이 손으로 모아서 손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데이터 레코드가 100개 이상을 안 넘어요. 100개 이상 평균 내기 어려워요. 속성도 10개 이상이 안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깨끗합니다. 네, 사람이 보면서 여기 이 사람의 주소가 빠졌네 물어보고 그 사람의 키가 빠졌네 물어보고 그래서 다 메꿔 넣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자동화 되고 다 수동으로 하게 되고 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못하니 100개만 샘플링을 해서 그걸 계산해서 10,000개든 1000개든 대표값으로 통계 모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계학에서 요 기간에 나온 알고리즘들이에요. 이게 베이스 요거 뭐 요새도 많이 써요. 근데 1700년대 나온 거고 대표적인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 뭐 로그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이 다 1900년대에 나온 거고 뉴럴 네트워크 여러분들 유명한 요거 뭐예요? CNN, RNN 지금 요새 뭐 알파고 그걸로 대응되고 뭐 요새 엄청 쓰는 거죠. 그거의 기본 알고리즘이 1940년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벌써 AI를 꿈꿨어요. 인공지능을 인류는 이미 꿈꿨습니다. 꿈이죠. 아직 컴퓨터가 나오기 전이니까. 근데 그게 50년 나오고 80년에 AI 한번 뜨고 1980년에 한번 떴어요. 지금처럼. 근데 수그러들었죠. 그 다음이 2015년, 20년 이때 지금 엄청 뜨고 있는 게 AI죠. 예, 그게 다 이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이 기본이 된 겁니다. 1940년. 그래서 알고리즘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 찾는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게 계속 변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통계학이 컴퓨터를 만나서 머신러닝이 나오고, 이때는 레코드 수가 늘어나고, 차원 수도 늘어나고, 근데 제한이 뭐예요? 요거죠. 데이터 크기는 메모리에 꼭 찾아야 된다. 메모리가 왕창 커진 게 1980년대 VLSI고 실제로 현업이 커진 게 90년대잖아요. 예, 그래서 머신러닝은 그때까지 이렇게 빛을 못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90년대까지도 빛을 못 보다가 이제 빅데이터 만나면서 빛을 보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뭐 미스데이터 많고 요거 경험적인 평가. 요게 중요합니다. 머신러닝에서. 통계학은 모델 기반으로 모든 게 샘플링 가지고 어떤 모델이야 우리 결론을 내죠. 예를 들면 이게 가우시안 분포야 샘플링 데이터로 어느 정도 분포가 되면 모집단의 데이터도 우리가 3시그마보다 크려면 뭐 5%, 그죠? 양 끝에 6시그마 밖에 있는 것들이 몇 프로 이게 다 그 정규 분포에 정해진 그 표에 있죠. 실제 데이터를 보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데이터를 안 보고 정규 분포 모델 표를 보고 모든 걸 계산하게 됩니다. 그게 통계학이고 머신러닝은 실제 데이터를 본다는 거예요. 메모리 한도 내에서.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래서 시어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래서 보다 적은 통계학적인 가설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요때 나온 거, 요거 아까 본 거죠. 요건 본 거고 디스크 이런 거 안 씁니다. 데이터 분석, 요거 아까 본 거고, 그래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이닝이 1995년도에 메이저한 흐름이 됩니다. 이게 뭐냐? 저니까 드디어죠.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분석계에 접목되는 계기가 됩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예요? DBMS죠. 근데 분석계 DBMS예요. 그러니까 DB 기술이 실제로 분석에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운영계만 트랜잭션 프로세싱만 했는데 90년대부터 올랩 DB 기술 썼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DB 기술 썼고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분석이.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도 용어 자체에 써 있죠.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작업. 이게 데이터베이스 마이닝이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대상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접목이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전까지는 트랜지션 처리, 뭐 멀티미디어 이런 거 하다가 90년대에 데이터 마이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그걸 연구하고 2000년대에 들면서 실시간 스트리밍 쪽 분석으로 넘어가서 예, 제가 이렇게 DB 기술을 그대로 따라서 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요게 이제 DB 기술이 요때 들어간 거다. 그래서 예,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 적용되면서 요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고객 중에서 이 쿠폰에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죠? 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뭐 아줌마, 아저씨, 학생, 남학생, 여학생, 뭐 이런 분들이 크게 볼 수 있고, 아니 20대 남학생, 뭐 아니면 10대 여학생, 뭐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타겟팅, 마케팅을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했던 거. 지금도 그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제품 중에서 어떤 커스터머가 여러 제품을 세트로 살까? 그죠? 이렇게. 그거를 어떤 특징을 갖는 사람들이 찾느냐. 그 다음이 어떤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면 제일 좋을까? 안전할까? 그 다음이 뭐 우주의 갈락시 같은 거 이렇게 분석하는 거. 그 다음이 병, 프로틴, 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쓰였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사이즈가 많아졌다. 이때는 왜 컴퓨터가 커졌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이제 분석계가 이제 정형이지만 정형 데이터만 쓰지만 분석계가 이제 이게 틀이 잡혔다. 이때 1950년에 1995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때 나온 알고리즘들이에요. 요건 오전에 아까 없었죠. 연관 규칙, 그 다음에 순차 패턴. 요게 1990년대에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당연히 DB 기술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접목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저귀 살 때 맥주 많이 사더라. 그리고 시퀀셜 패턴은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PC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CD롬을 한 달 있다가 와서 사고 한 달 있다가 디지털 카메라를 와서 사더라. 근데 요새 뭐 디지털 카메라, CD롬 다 없어졌으니까 이게 90년대 얘기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레졸루션이 좋지 않아서 디카가 있었고요. 그거예요. 이거 억울해요? PC를 처음에 산 사람이 한 달 있다가 PC 갖고 놀았더니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내가 CD롬 타이틀, 뭐 비디오나 게임을 하고 싶어서 PC를 가지고 한 달 있다가 방문해서 그걸 산대요. 그리고 또 CD 타이틀, 뭐 남의 거 이렇게 뭐 게임 하다가 내가 만든 영상이나 뭐 이걸 하고 싶어서 디카를 사러 온다. 이런 게 월마트에서 찾아졌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그 판매 로그를 뒤져서 찾은 겁니다. DB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연관규칙이나 순차 패턴은 데이터 매칭을 기본으로 하고요. 병렬화가 되면서 빅데이터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6장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요 뒤는 알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올랩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95년에 소개됐다. 그래서 데이터는 점점 커지죠. 데이터 양은 메모리도 커졌지만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 데이터는 계속 커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 보다 더 큰 아웃풋이 나오고 특히 요거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얘기인데 데이터 품질이 나쁜 거 우리가 운영계에서 데이터 품질 배웠죠. 운영계에서 품질이 나쁜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DW에 놓고 분석을 하면 틀린 분석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풋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게 이제 요 당시에 해보니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영계들이 대부분 깨끗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나오더라. 왜?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찌꺼기 있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모든 국민 개인이 달라야죠. 번호가. 다르게 만든다고 만드는 겁니다. 그게 주민번호 언제 만들었어요? 80년대인가 70년대에 만들었어요. 주민번호를. 그때부터 이제 주민번호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1990년대까지 이 주민번호가 똑같은 주민번호가 여러 사람한테 줘 있다 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90년대에 분석기를 막 만들면서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게 다가 엉망은 아니에요. 한 1%, 2%. 근데 그 1, 2%가 분석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죠. 그죠? 네, 그 에러에 이미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알고 많이 고쳤습니다. 지금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운영계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더럽다. 이런 거 쓰는 거는 깨끗한데 안 쓰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이슈가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운영계를 돌리는 데는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분석계에서 너무 에러가 있으면 안 돼서 운영계에서 품질을 높여놔야 된다. 그게 이제 그걸 배웠어요. 그때.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 요거 꼭 잊지 마세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다음이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은 뭐냐? 바로 얘입니다. 개를 보면 아세요. 개가 마이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인의 성향을 그 식구별로 마이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합니다. 왜? 계속 보니까 워칭하죠. 특징을 찾아내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 마이닝은 이렇게 끊임없이 관찰하는 겁니다. 그 로그들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문화. 네. 요거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데 강의는 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큰 데이터, 빅데이터, 사이즈가 큰 거에 집중합니다. 저 같은 사람. 그래서 디스크 데이터 또는 디스크 하드 위에 올라가는 병렬 DB 데이터. 이게 제가 바라보는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은 복잡한 메서드, CNN, RNN 뭐 이런 거. 근데 메모리에 있는 작은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디스크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이론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통계학 하는 사람도 모델에 집중합니다. 자기 통계학의 근간인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가우시안이야, 포화송이야, 유니폼이냐, 뭐 아니 제3의 뭐냐, 뭐 이런 거를 찾아내는데 중심을 둬요. 샘플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각자가 바라보는 바가 달라요. 근데 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어떤 틀로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줍니다. 장점들을. 그래서 이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KDD 프로세스 내에 이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전처리는 크린징에서 정교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와 몸무게가 두 개 속성이라고 보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똑같은 스케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G스코어나 민맥스로. 그래서 키의 민과 맥스 사이에 각자 키가 몇 % 안에 있냐 뭐 이러면 꼭 그거를 정교화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 노이즈 제거 뭐 이런 것들을 요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 때 이게 누구예요? 누군지 아는 사람? 마이클 조던이죠. 예, 얘는 아웃라이어예요. 이거는 또 초등학생이고. 그러면 이 둘을 같이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예, 조던을 빼고 해야 돼요. 프로 중에서도 되게 아웃라이어죠. 그래서 이런 사람 빼야 돼. 이런 사람 때문에 다른 값들이 막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고 하는 그런 분석 할 거냐 말 거냐 분석가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인리치먼트를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 데이터, 그다음 환율 데이터, 뭐 날씨 데이터 이런 것들을 내 내부 데이터랑 연결하는 거 그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 때 해야 되는 거고 우편번호로 바꾸는 거 코딩을 바꾸는 거죠. 이런 작업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KDD에서 실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데이터 마이닝 펑션을 쓸 거냐. 요거는 우리가 요 다음 장에서 배울 알고리즘들이고요. 그 마이닝 알고리즘 펑션에서 그러면 뭐 연관규칙, 군집 뭐 이런 것들이 펑션이면 그 각각의 펑션을 돌리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바 패턴도 FP 추리랑 A 프라리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펑션인데 알고리즘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다. 여기까지 명시를 분석가가 하게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그리고 나면 돌리면 돼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결과를 해석하는데 요 두 가지 관점, 의외성과 액셔너블, 적용 가능성, 요 두 개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의외성은 아까 얘기한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랑 똑같아요. non-trivial, 그죠? impressive. 그게 의외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분석가한테 뭔가 놀라운 정보, 그게 interesting 패턴이에요. 왜? 기저귀 살 때 맥주 사더라. 아무 연관성이 없는 애들이 연관성이 생긴 거죠. 그런 거가 의외성이죠. 그리고 액션업이 뭐예요? 아, 내가 그 지식을 갖고 뭔가 액션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죠? 앞으로 주말에 기저귀 매대 옆에 맥주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럼 내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통계학은 대부분 지나간 다음 걸 보는 거라 액션업을 하지 않아요. 그죠? 과거 통계는. 물론 그걸 미래로 적용해서 뭔가 액션할 수 있다면 가능한 거고. 그죠? 그래서 근데 데이터 마이닝의 지식은 이 액션업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그 레벨별로 뽑아낸 거예요. 데이터 소스에 있는 것보다 올 레벨이 좀 더 윗레벨이고 데이터 EDA를 하게 되면 쿼리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이 데이터 마이닝 결과가 6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요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 정도 레벨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들을 누가 쓰냐 그러면 이쪽은 DBA가 관리하는 거고 요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 다음에 요게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그 위에서 사이언티스트가 내는 결과를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이쪽에 엔드 유저, CEO죠. 엔드 유저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포텐셜 애플리케이션들인데 데이터 분석, 의사결정, 뭐 그다음에 마켓 분석, 리스크 분석, 그다음에 사기 분석, 그죠? 여기 사기들 당하죠. 의료보험 사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아까 이게 웹 분석, 텍스트 분석 뭐 이런 데도 쓰이고, 그다음에 뭐 마켓 분석을 좀 더 깊이 가면 타겟 마케팅, 커스터머 프로파일링 뭐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고객별로 또 고객분별로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지, 이게 이제 경영학 쪽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회사 분석, 그래서 재무 분석, 재무 플래닝이나 그다음에 리소스 플래닝, ERP 같은데 어떤 데이터의 분석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 분석, 자기 경쟁사와의 어떤 프라이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기 분석,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 사기, 건강보험 사기, 뭐 크레딧, 신용카드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기예요. 그럼 남들, 그 사람이 쓰지 않는 패턴으로 쓰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돈 세탁, 여기 돈 세탁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의료보험 사기, 자기 거 아닌데 남의 걸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에서 아까 얘기한 뭐 농구 같은 데서 요새 야구 다 이렇게 해요. 투수가 누구 나오면 타자를 바꾸고요. 농구에서도 상대편 5명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응을 잘하는 5명을 결정합니다. 누가 선수 교체로 나가면 여기도 선수 교체하고요. 그런 게 1대1로 다 매핑이 돼요. 이 데이터 분석으로. 뭐 축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의 한계, 뭐 이게 뭐 매직은 아니에요. 데이터 마이닝이 매직 솔루션은 절대 아닙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고, 결국은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의 퀄리티, 품질과 연관성에 달려 있다. 그래서 좋은 품질과 좋은 연관성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남이 못 찾는 지식을 찾을 수 있다. 근데 항상 저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큰 리스크가 있어요. 우리가 미닝풀하지 않은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그게 통계학자가 얘기한 본페로니 프린시플입니다. 본 무슨 뜻이냐? 그 데이터에 당신이 가진 데이터보다 더 많은 흥미있는 패턴을 추구하게 되면 당신이 찾은 데이터는 쓰레기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거 중요해서 더 할 건데 요거 음미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요 라인 파라독스라는 게 있어요. 요게 본페로니 프린시플을 예제 든 건데 자 요거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조세프 라인이라는 사람은 그 초능력자 1950년에 초능력자가 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죠? 초능력자 요게 엑스트라 센서리 퍼셉션 이게 초능력이고요. 그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걸 믿음을 반증하기 위해서 이 라인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나 고안합니다. 어떤 실험이냐? 이렇게 카드인데요. 우리 트럼프죠. 카드인데 이게 카드 안에 거고 밖은 똑같아요. 겉면은 똑같이 모양으로 돼 있고 앞면이 빨간색과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히든 카드 밖으로 보면 똑같죠. 레드와 브루인 앞면이 레드와 브루인 카드를 10개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앞면을 10개 다 맞히는 사람은 이 초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률을 배웠죠? 확률. 그러면 10번 그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똑같은 카드를 10번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카드도요. 10번 보여주면서 내부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거 2분의 1이죠. 홀짝이죠. 그러니까 홀짝을 10번 맞추는 거랑 똑같은 확률이죠. 그래서 이걸 10개를 다 맞춘 사람을 찾아봤더니 1000명 중에 1명이 이 연속된 내부 색깔을 맞추더라. 홀짝을 다 맞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험실에서 1000명 정도를 했더니 1명이 맞추더라. 10,000명 했더니 10명 맞추더라. 그래서 10,000명을 하고 이게 그 초능력이 사람들이 1000명 중에 1명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발표하려고 그죠? 그래서 그 10,000명을 해서 10명이 찾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 10명한테 당신은 초능력이 있어. 그리고 뭐 매스컴 불러다가 그 10명한테 또 다시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나더 테스트를 했는데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10명 다 못 맞추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알잖아 확률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결론이 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그 모든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 능력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의 결론은 당신 그 사람 각각한테 초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초능력을 잃어버릴 거야. 잃어버린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자기가 10,000명을 했는데 1000명 중에 1명 걸로 10개를 다 맞춘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한테 당신은 초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다시 한번 재연했더니 없었다. 그거의 원인은 자기가 얘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한 건데 그건 아니죠. 네,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률을 알면. 그게 본페로니 프린시플을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 왜? 2분의 1의 확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확률과 통계적인 지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끊을게요. 자, 이거의 파라독스입니다. 사실은. 빅데이터는 이걸 깨는 거예요. 통계적인 400년 내려온 통계적인 어떤 룰이 본페로니 본페로니 프린시플이라면 2020년의 AI는 또는 빅데이터는 이 본페로니 프린시플을 깨는 겁니다.